모두가 잠든 깊은 밤, 칠순이 넘은 할머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손전등 불빛 아래서 할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무언가를 적고 있습니다. 혹시 자식들 몰래 숨겨둔 비상금 장부를 정리하는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 흉을 보는 일기라도 쓰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에 들린 몽당 연필이 꾹꾹 눌러 쓴 것은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가나다라였습니다. 평생을 까막눈으로 살아온 김순자 할머니. 남들은 늦었다고 그 나이에 배워서 뭐에 쓰냐고 혀를 차는 이른의 나이에 할머니는 왜 밤잠을 설쳐가며 한글과 씨름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0평생 가슴속에 맺힌 한을 풀기 위해, 그리고 하늘에 있는 단 한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뒤늦게 펜을 든 어느 할머니의 눈물겨운 도전기입니다. 가슴 뭉클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어쩌면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한 통을 쓰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순자 할머니는 1950년대 전쟁통에 태어나 지독한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오빠와 남동생은 소를 팔고 논을 팔아서라도 학교에 보냈지만 딸이라는 이유로, 살림 미천이라는 이유로 학교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책가방 메고 학교 갈 때 순자 씨는 등 뒤에 동생을 업고 밭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학교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풍금 소리와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기억, 니은을 그려보다가 아버지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은 뒤로는 배움에 대한 꿈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를 모른다는 것은 세상의 절반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려 해도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 매번 기사님에게 물어봐야 했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 해도 이름 석자를 쓸 줄 몰라 도장만 만지작거려야 했습니다. 관공서에서 서류라도 떼려면 식은땀부터 흘렀습니다. 여기 성함 쓰세요 라고 내미는 볼펜이 할머니에게는 천근 만근 쇠몽둥이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기억은 몇 년 전 감기가 심하게 걸려 약국에 갔을 때였습니다. 약사가 약봉투에 식후 30분이라고 써줬지만 할머니는 그걸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기억에 의존해 약을 먹었는데 알고 보니 먹지 말아야 할 약을 잘못 먹어 응급실에 실려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자식들이 놀라서 달려와 어머니, 글씨도 못 읽으세요? 물어보고 드셨어야죠. 라고 타박할 때 할머니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내가 못 배우고 싶어서 못 배운 게 아닌데, 시대가 그랬고 가난이 원수였는데, 섭섭함보다 더 큰 것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손주들이 동화책을 들고 와 할머니, 이거 읽어줘라고 할 때마다 할머니,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라고 거짓말을 하며 도망쳐야 했던 순간들은 가슴에 피멍처럼 남았습니다. 그랬던 할머니가 용기를 낸 건 우연히 동네 전봇대에 붙은 벽보를 보고 나서였습니다. 그림은 알겠는데 글씨를 모르니 지나치려던 찰나 지나가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말해줬습니다. 어머,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한글 교실 연다네? 무료래, 무료.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배울 수 있을까? 내 나이가 70인데 머리가 굳어서 다 잊어버리지 않을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고 누워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상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폐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긴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그 속에는 남편이 연애 시절 그리고 군대 갔을 때 보냈던 빛바랜 편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할머니는 그 편지들을 한 번도 직접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며 내용을 외우고 또 외웠을 뿐, 남편이 어떤 글씨체로 어떤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는지 눈으로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죽기 전에 영감 편지는 내 눈으로 직접 읽어보자. 할머니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글 교실 첫날, 할머니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교실에는 할머니 같은 백발의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호미와 낫만 잡았던 투박한 손으로 연필을 잡으려니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연필심은 자꾸 부러지고 공책은 시커멓게 번졌습니다. 선생님이 자, 따라 해보세요. 가, 갸, 거, 겨 하고 선창하면 할머니들은 목청껏 따라했습니다.
마치 득음하는 소리꾼들처럼 교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할머니의 공부는 계속되었습니다. 달력 뒷면을 뜯어내 큼지막하게 글씨를 쓰고 밥을 하다가도 솥뚜껑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보고 길을 가다가 간판이 보이면 멈춰 서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보려 애썼습니다. 세, 탁, 소. 아, 저게 세탁소구나. 평생 그림으로만 보였던 간판들이 글자로 읽히기 시작했을 때 할머니는 길 한복판에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까막 눈이 떴다는 심청이 아비의 마음이 이런 것일까 싶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외운 글자가 오늘이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받침이라는 놈은 왜 그리도 복잡한지 닭을 쓰는데 왜 리을과 기억이 같이 들어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오면 공부하던 공책을 불이 나게 숨겼습니다. 왠지 주책 맞은 것 같고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남편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당신 이름 꼭 써줄게. 내 이름 옆에 당신 이름 나란히 써줄게.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기고 몽당 연필이 수북이 쌓여갈수록 할머니의 공책은 채워져 갔습니다. 삐뚤빼뚤 지렁이가 기어가던 글씨들이 점점 반듯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글 교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다음 주가 종강이에요. 여러분이 글을 배운 기념으로 가장 보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를 한 통씩 써오세요. 할머니는 그날 밤 하얀 편지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쓰고 싶은 말은 태산 같은데 막상 쓰려니 가슴이 먹먹해서 연필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중매로 만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시집왔던 날 가난한 살림에 고생만 시켜 미안하다며 투박한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던 남편,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 덜컥 암 선고를 받고 누워버린 남편. 병상에 누워 할머니의 손을 잡고 순자야 고맙다. 사랑한다.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던 그 사람.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편지지를 적셨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고 연필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한자 한자 마음을 새기듯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쓰기를 수십 번 밤을 꼬박 새우고서야 편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복지관이 아니라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바로 남편이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할머니는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품속에 따뜻한 편지가 들어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사진이 붙어있는 유골함 앞에 선 할머니는 챙겨온 떡과 과일을 차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고쳐 쓰고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여보, 나 순자예요. 첫 문장을 읽자마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들었습니다. 보고 싶은 당신, 거기서는 아프지 않고 잘 지내요? 나는 잘 지내요. 당신이 그렇게 가고 나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산 입에 거미줄 안 친다고 이렇게 살아가네요.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이어갔습니다. 여보, 나 이제 글씨 쓸 줄 알아요. 당신이 옛날에 군대 갔을 때 나한테 편지 많이 보냈었잖아. 그때 내가 답장 한 번 못 해준 게 평생 한이 되었소. 글을 몰라서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전할 길이 없어서 밤새 이불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야 70이다 되어서야 이렇게 당신한테 편지를 쓰네. 너무 늦어서 미안해요. 할머니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오직 할머니와 남편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당신 이름 써왔어. 김, 철, 수. 내 남편 김철수. 그리고 내 이름 순. 자, 당신이랑 나랑 이렇게 이름 나란히 써보니까 참 좋다. 이제 은행 가서도 내 이름 내가 쓰고 버스도 혼자 타고 다닐 수 있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우리 할멈 장하네 하고 웃고 있지? 나 칭찬해줘야 해. 마지막 줄을 읽을 때
할머니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밥은 먹었어? 날씨가 많이 추워요. 따뜻한 밥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어서 마음이 아프네. 꿈에라도 한 번만 와줘요. 내가 지어준 밥 한 끼 먹고 가요. 그리고 나 당신 많이 사랑해요. 다음 생에도 우리 다시 만나요. 그때는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당신한테 매일매일 연애 편지 써줄게. 보고 싶소, 김철수 씨. 할머니는 다 읽은 편지를 곱게 접어 유골함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삐뚤빼뚤, 맞춤법도 틀리고 글씨 크기도 제각각인 편지였지만 그 어떤 명필보다 아름답고 그 어떤 시보다 감동적인 편지였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그래, 우리 순자 참 잘했네. 고생했어. 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차가운 유골함 유리에 볼을 비비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할머니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평생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보내주는 따뜻한 미소처럼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장롱 속의 그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옛날 편지들, 이제는 읽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 하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순자에게, 밥은 잘 먹고 있소? 나는 당신 생각만 하면 힘이 나오. 제대하면 우리 순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호강시켜 주겠소. 50년 전 남편의 약속. 비록 그 약속은 다 지켜지지 못했지만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있는 남편의 사랑을 확인한 할머니의 얼굴에는 수줍은 소녀 같은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양반 거짓말쟁이. 물 한 방울 안 묻히기는. 고생만 바가지로 시켜놓고. 타박을 하면서도 할머니의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이제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매일 하나씩 읽는 것, 그리고 매일 일기를 쓰며 남편에게 못다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 할머니의 늦깎이 공부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때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는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어 연필을 잡은 김순자 할머니의 용기. 그것은 단순히 글자를 익히는 과정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의 인생을 되찾고 떠나간 사랑을 다시 만나는 기적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있나요? 혹시 나중에 하지. 쑥스럽게 뭘 그런 걸 해 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고맙다는 말을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할머니가 50년 만에 답장을 썼듯이 너무 늦기 전에 마음을 전해보세요. 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서툰 글씨로 쓴 쪽지 한 장,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가족에게 혹은 그리운 사람에게 손편지 한 통 써보는 건 어떨까요? 밥 먹었어? 오늘 수고했어, 사랑해. 이 짧은 단어들이 모여 우리네 인생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로가 되어줄 테니까요. 김순자 할머니의 몽당 연필처럼 달고 달아 작아지더라도 끝까지 진심을 꾹꾹 눌러 담는 그런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따뜻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